만약에요, 일본 고대 국가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그 아스카라는 이름이 사실은 나라를 잃은 백제 망명객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지은 우리의 새로운 안식처라는 뜻의 우리말이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처럼 아주 도발적인 가설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은 이 고대 지명 속에 숨겨진 언어의 암호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작업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랄까, 언어학적 고고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이 1436 데이터 법칙 같은 고대어의 음운 변화를 분석하는 틀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아스카나 후루 같은 이름 속에 화석처럼 남아있는 우리말의 흔적을 발굴해내는 거죠. 언어학적 고고학이라니, 와,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일본 고대사 사료인 신찬성시록부터 해서 이소노카미 신궁의 비미까지 정말 다양한 분석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조각들을 잘 맞추다 보면 우리가 알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암호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역시 시작은 아스카, 비자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스카 지역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늘 궁금했어요. 한자로는 분명 비조, 나는 새, 즉 비조인데 왜 이걸 아스카라고 읽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그 열쇠가 백제어 안숙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안숙이 아스카로 변하는 과정은요. 음운 변화 법칙을 적용하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됩니다. 우선 안의 받침 니은이 탈락하면서 아 소리가 되는 니은 탈락 법칙이 작용합니다. 아, 안이 아가 된다고요? 네. 고대에는 이런 현상이 꽤 흔했는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본어 히라가나 아 있죠? 네, 있죠. 그 글자의 원형이 된 한자가 바로 편안을 안자입니다. 와, 정말요? 아, 안에서 아가 나왔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 일본에서 안이라는 글자를 아 소리를 표기하는 데 썼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그건 정말 결정적이네요. 안이 아가 되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숙이 숙하가 되는 건 이건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기역 음절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말에서 달걀을 달걀이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받침이 뒷글자 첫소리로 넘어가는 연음 현상 같은 건데요. 숙의 받침 기역이 사라지지 않고 뒤에 오는 모음이랑 합쳐져서 카라는 독립된 음절로 살아남은 겁니다. 아, 숙에서 시옷은 스가 되고 받침 기역이 뒤로 넘어가서 카가 되어서 스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숙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스카로 소리가 바뀌게 된 겁니다. 와, 이렇게 언어학적 원리를 들으니까 퍼즐이 딱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 중요해지겠네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수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왜 하필 그곳에 편안한 안식처라는 뜻의 안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했을까요? 그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짊어진 엘리트 계층의 대규모 망명이었습니다. 의자왕의 아들 부요풍을 비롯해서 왕족, 귀족, 기술자들까지 백제의 핵심 인력들이 전부 옮겨간 거죠. 백제의 두뇌와 심장이 총체로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일본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면서 동시에 나당연합군이라는 추격자를 피해야 하는 절박한 도피처였던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거점의 안숙, 즉 우리가 편히 쉴 마지막 숙소라는 이름을 붙인 건 그 처절한 심정이 담긴 선택이었을 겁니다.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정말 생존을 건 망명객들의 일학이었군요. 혹시 이런 언어학적인 추론 말고 이걸 뒷받침할 만한 문헌 기록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요. 815년에 편찬된 일본 왕실의 공식 족보 신찬성시록을 보면요. 아스카베, 안숙네라는 시족이 나옵니다. 아스카베, 안쑥의 무리라는 뜻인가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족의 시조가 백제 제11대 비류왕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료왕이요? 네. 아스카베가 자신들의 뿌리를 백제 비류왕이라고 스스로 밝힌 거죠. 이름 자체가 자신들이 백제 왕족의 후예임을 증명하는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와, 아스카라는 지명과 아스카베라는 인명이 연결되면서 결국 백제 비류원까지 가는군요. 이걸 정말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류왕이라는 인물이 또 다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백제의 국보 칠지도가 보관된 이소노카미 신궁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신궁의 주신 이름이 후루노 미타마라고요. 비류와 후루, 이 둘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겁니까?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언어 암호가 등장합니다. 비류, 훌류는 어떻게 후루, 불어가 되었는가? 핵심은 고대 한국어의 입술 소리, 그러니까 비이나 피 발음이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마찰음인 흐이나 F 발음으로 약해지는 경향입니다. 아, 소리가 좀 약해진다. 네, 이걸 순음퇴화라고 하는데요. 가장 쉬운 예가 불을 뜻하는 우리말이 일본에서 히나 호로 발음되는 겁니다. 아, 맞아요. 예전에 부산을 일본 분들이 후산으로 발음했던 것도 같은 원리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류의 텄소리 비가 일본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비류가 후루로? 네, 결국 이소노카미 신궁의 신 후루는 백제 비류왕이 신격화된 이름이거나 혹은 비류왕을 시조로 모시는 백제인들의 조상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왕권을 상징하는 칠지도가 하필 그 신궁에 보관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비류계 후손들이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신 곁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바친 것이라고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 신궁에서 행해지는 후르고코토라는 독특한 제사의식도 있던데요. 히오미 요이모나 야코토, 후르베 유라유라토 후르베 이런 주문을 외운다고 하는데 이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 주문이야말로 백제인들의 염운이 담긴 타임캡슐 같은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후르베. 후르베? 네, 앞서 아스카베가 안숙의 물이었듯이 후르베는 비류의 무리, 즉 비류부를 뜻합니다. 아, 비류의 물이. 그리고 유라유라는 사물을 흔드는 모습을 나타내는 일본어 의태어인데 우리말 흔들다나 물이 흐르다와 어원이 같아요. 따라서 이 주문 전체는 비류의 물이여 죽은 영혼을 흔들고 또 흔들어 깨워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죽은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 마치 부활을 바라는 의식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나라를 잃은 백제인들이 시조인 비류왕의 영혼을 불러내서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자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랐던 간절한 노래였던 거죠. 와, 재밌는 건 어원적 상징성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비류는 물이 끓어오르다는 뜻으로 폭발적인 생명력을 상징하고 일본어 후루 역시 진동하다, 떨치다는 뜻으로 강력한 힘의 발현을 의미하거든요. 소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미지까지 정확히 일치한 거군요. 아스카라는 안식처를 마련하고 그곳 신사에서 비류왕의 부활을 노래했다.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그려지네요. 이 백제 리더십의 흔적이 종교를 넘어서 일본 건국 신화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일본 최고의 영웅이라는 야마토 타케로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타케로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름이 아니라 백제식 직함일 수 있다는 가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가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타케르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우리말 닥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닥다요? 그 클린의 의미인 닥다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대어에서 닥다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신성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닦고 길을 닦고 적을 물리쳐 영토를 닦는, 즉 세우다, establish와 정복하다, conquer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였죠. 아, 닥다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런데 발음 변화는 좀 궁금합니다. 닥다가 어떻게 타케루가 될 수 있죠? 여기서 기기음화, 쉽게 말해 거센 소리 대기라는 중요한 음운 법칙이 작용합니다. 닥다의 첫 소리인 예사 소리 D가 일본으로 가면서 강한 발음인 거센 소리 타로 강화되고요. D가 타로. 네. 그리고 받침 기역 역시 다음 음절과 합쳐지면서 거센 소리인 캐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동사의 어미 다가 명사형 어미 루로 변하는 건 일본어에서 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딱다가 타케루라는 위대한 개척자 혹은 정복자를 의미하는 강력한 칭호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야마토 타케루는 야마토의 타케루라는 이름의 영웅이 아니라 야마토 지역을 닦은 자라는 뜻의 칭호를 가진 여러 인물의 업적이 합쳐진 신화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그냥 추정이 아니라 실존했다는 증거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증거는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1968년에 이나리야마 고분에서 녹슨 철검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엑스레이로 분석해보니 115개의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검에요? 네. 거기에 와카다케루 대왕, 호카다 지루다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5세기경 실존했던 유략천왕의 다른 이름이죠. 와, 타케루가 실제로 왕에게 붙이던 칭호였다는 물적 증거네요? 그렇습니다. 신화 속 이름이 아니라 실제 왕에게 붙였던 공식적인 칭호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셈이죠. 신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네요. 그렇다면 이 타케루라는 백제식 칭호는 단순한 단어 차용을 넘어선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의 이식 같은 걸로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4세기 백제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정복군주, 근초고 왕의 서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정복 활동 이야기가 일본 열도에 전해지면서 일본판 정복군주 신화인 야마토 타케루 이야기로 재창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 백제의 왕이 곧 타케루, 즉 닦는 자라는 개념 자체가 야마토 정권의 왕권 모델이 되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스카, 후루, 타케루까지 백제의 언어가 일본 고대 국가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만든 핵심 코드였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그런데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가 된 아스카의 어원, 안숙, 그중에서도 안이라는 소리가 저 멀리 고조선의 아사달까지 연결된다는 아주 거대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백제라는 틀에서 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고대 동북아시아 전체로 넓혀야 합니다. 아사 또는 아시라는 어근은요, 고대 알타이어족에서 아침, 동쪽, 새로움을 의미하는 아주 신성한 단어였습니다. 태양 숭배 사상과 직결되어 있죠. 아사달이 아침의 땅이라는 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해가 뜨는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사라는 소리가 안으로도 표기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역사 기록에 명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야 연맹 중 하나였던 아라가야는 일본 서기 같은 기록에 안라라고 표기됩니다. 아, 아라가야가 알라로 아와 안이 통용될 수 있었군요. 네, 더 중요한 사례가 바로 고구려의 안시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편안한 시장성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이건 한자의 뜻을 그대로 푼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원래는요? 원래 고구려인들이 불렀던 소위는 아시에 가까웠을 겁니다. 안시성이 아시성이었다고요? 아시는 무슨 뜻인데요? 아시 역시 아사와 같은 뿌리를 둔 말로 새 또는 아침을 의미합니다. 옛 기록에 봉황을 아시조, 즉 아시새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봉황, 태양의 사자. 맞습니다. 결국 안시성은 아침의 성 또는 태양새의 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고구려의 신성한 장소였던 거죠. 잠깐만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안시성과 아스카 사이에 아주 선명한 평행이론이 성립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번 나란히 놓고 보시죠. 고구려의 안시는 아시, 새아침이라는 소리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시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하죠. 태양새 마을이군요. 그리고 일본의 안숙, 즉 아스카는 아스카, 새로운 땅이라는 소리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숙은 역시 사람이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새로운 안식처. 와, 두 지명 모두 안이라는 글자로 아사아시 계열의 소리를 표기했고 그 뒤에 마을이나 거처를 의미하는 글자가 붙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고조선의 아사달에서 시작된 정신이 고구려 안시성으로 또 백제 망명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본 아스카에 도착했다는 거대한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단어가 비슷하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사라는 하나의 신성한 어근이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며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긴 언어적 발자 취이자 하나의 문명권이 어떻게 이동하고 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따라오다 보니 마치 굳게 닫힌 역사의 문을 여는 암호를 하나씩 풀어낸 기분입니다. 아스카라는 이름에서 시작해서 백제의 왕 비류가 일본의 신 후루가 되고 최고의 영웅칭호 타케루가 우리말 닥다에서 왔다는 사실까지 언어야말로 과거를 증언하는 가장 정직한 증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향을 주었다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여러 언어적 증거들은 두 문화가 본래 하나의 거대한 언어 문화 공동체에서 갈라져 나왔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지명과 인명 속에 숨겨진 이 의문 법칙들은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쌍둥이의 DNA 염기세열처럼 서로의 깊은 혈연 관계를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자료에 따르면 아스카엘 뿌리가 된 아사아 씨는 새, 벌드와도 연결된다고 하셨죠. 네, 고대 동북아 신화에서 새는 태양의 상징이었고요. 그렇다면 머나먼 고조선 아사달에서 처음 날갯짓을 시작한 태양의 새는 고구려의 안시성, 즉 봉황의 성을 거쳐서 마침내 나라 잃은 백제인들의 꿈을 싣고 동쪽 바다를 건너 일본 아스카, 즉 나는 새의 땅에 새로운 둥지를 튼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한편의 신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